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어요?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내용을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기초 입문서로는 173페이지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기초 입문서는 뭐 어느 교재든 상관없어요. 그 2023년판도 되고 2024년판도 돼요. 그 다음에 그 교재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제가 기초 과정은 이제 교환을 나눠드리고 있죠. 교환에 옆에다가 출력을 해서 딱 옆에 두고 수업에 임하시면 전혀 수업보다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지난번에 했던 거 잠깐 복습을 좀 해보고 갑시다.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라고 그랬고,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는 순서 있다 그랬죠. 이건 조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률행위가 만들어지는 순서가 맨 앞에 뭐죠? 법률 사실, 그리고 법률 요건, 그리고 법률 효과. 법률 효과. 이거 제가 매매 계약 가지고 설명했는데,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건물을 을에게 1억 원에 팔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건 뭐라고 부르죠? 청약의 의사표시. 그다음 을이 좋다, 1억 원에 사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건 뭐라고 그래요? 이건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하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면 갑과 을 사이에는 뭐가 성립하죠? 매매계약. 매매계약. 그 다음에 건물 매매계약이라면 갑은 을한테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고, 을은 뭘 지급해 줘야 돼요? 대금 지급. 자, 그러면 요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는 뭐라고 부르죠? 얘는 법률 사실. 그 다음 합치가 돼서 생긴 매매계약은 이건 뭐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 그리고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 대금 지급 청구, 이건 뭐라고 그래요? 법률 효과. 그러니까 항상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그에 해당되는 법률 효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 법률 요건을 두 가지로 나누면 뭐와 뭐로 나눌 수 있죠?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구별 기준은 뭐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의사표시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 법률 요건 두 가지,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중에서 실제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뭐죠?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그래서 1년 내내 우리가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법률행위는 뜻이 뭐죠?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그래서 사람이 행위를 하는 여러 유형 중에서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걸 모두 아우르기 위해서, 총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 하나가 그게 바로 법률행위라는 거예요. 다만 법률행위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죠.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것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죠. 인강으로 수업하시는 분도 같이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무슨 요건과 무슨 요건을 갖춰야 돼요?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되죠.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그러면 성립 요건에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효력 요건에 세 가지 있죠. 자, 그러면 먼저 성립 요건 세 가지는 뭐죠? 이걸 이제 말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성립 요건 갖추고 난 다음에 효력 요건 검토를 하는 거죠. 그럼 효력 요건 첫 번째가 당사자가 능력 세 가지 갖추는 건데, 능력 세 가지가 뭐죠?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 갖춰야 되고, 또 두 번째 법률행위 목적은 확가적사. 이게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갖춰야 되고, 세 번째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그다음에 여러분 현장에서 수업 받으니까 저렇게 보면 되는데, 그 인터넷으로 공부하시는 분은 그런 걸 하나 DM을 보내셨어요 저한테. 그 수업할 때 화면을 좀 봐라. 학원 수강생들만 보지 말고 화면을 보라. 제가 지금 열심히 화면 보고 있죠. 네. 네. 보고 있다고. 근데 이게 사실 사람이 이렇게 보는 건 괜찮은데, 아직까지 오랜 세월 강의해도 카메라 보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직은 좀 낯선 것 같아. 좀 사람 이제 좀 친해지면, 뭐 여러분 다 봤잖아요. 이제 지겨운 얼굴 다 봤으니까. 그때는 뭐 카메라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아직은 이제 우리 처음 보는 사이잖아요. 처음 보는 사이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 보는 것 같아도 이 학원 수강생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학원에 상담 받고,
그다음에 또는 광고 보고 이렇게 하면 공인중개사를 딸 것 같은 게 이 기분이 확 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곧 딸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근데 막상 해보면 공부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격증을 딸 것 같은데 해맑은 얼굴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지금 여러분 얼굴 보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사람 보는 게 아니고 사람하고 사람 사이를 보고 있죠. 제가 허공을 이렇게 보고 수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 이제 와봐요.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뭐냐면 법률행위의 목적 이거하고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행하는 게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요걸 이제 할 거예요. 오늘 주로 할 내용은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내용을 이제 2시간 수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럼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법률행위 목적. 자, 기초 입문서 173페이지 있고요. 자,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여기 칠판 볼까요? 자, 법률행위 목적이란 무엇을 통하여 법률행위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법률 효과를 말한다는 겁니다. 즉 법률행위를 통해서 당사자가 달성하려고 하는 뭘 말한다? 법률 효과. 여기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법률 효과라는 단어예요. 법률 효과. 그러면 아까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했었죠. 자, 그러면 칠판 봐볼까요? 그럼 이때 갑하고 을이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건물 매매 계약의 목적은 뭘까요? 갑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을에게 팔았다면 이 건물 매매 계약의 목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여기 봅시다. 이거 뭘 말한다 그랬죠? 법률행위 목적 나오면 이제 뭘 찾으면 돼요? 법률 효과. 그럼 아까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그럼 법률 효과 쪽에 뭐가 있는 거죠? 건물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 매매 계약의 목적은 그러면 뭘 말하는 거죠? 법률 효과 말하는 거니까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것, 대금 지급하는 것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법률행위 목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뭘 생각하면 돼요? 법률 효과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법률 효과. 자, 이걸 다시 그림으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볼까요?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네, 요 PPT 자꾸 이제 익숙해져야 되니까 요 갑이 건물 소유자인데 을과 건물에 대해서 뭘 체결했다는 거죠? 매매계약. 매매계약. 그러면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당사자에게 이름이 생기죠. 갑의 이름 뭐죠? 매도인. 을의 이름 뭐죠? 매수인. 그러면 갑이 건물을 팔았으니까 갑은 을에게 뭘 해줘야 되죠?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고 을은 뭘 줘야 돼요? 그 사람은 대금 지급해 줘야 되죠. 자, 다시 봅시다. 그럼 이 건물 매매 계약의 목적은 뭐예요? 법률 효과 말하는 거니까 이거죠. 요거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것, 대금 지급하는 것. 이게 바로 건물 매매 계약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목적의 말이 나오면 뭘 생각하면 돼요? 법률 효과. 그러니까 즉 갑은 뭘 해줘야 될까? 을은 뭘 해줘야 될까? 이걸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건물 증여 계약의 목적은 뭘까요? 건물 증여 계약. 이건 뭐냐면 요 갑이라는 사람이 대금 받지 않고 을에게 건물 소유권을 공짜로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을이 승낙하는 걸 증여 계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때 요 증여 계약의 경우는 갑만 소유권 이전해 주는 거고 을은 돈을 지급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건물 증여 계약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한 가지가 되죠. 갑만 소유권 이전하는 거니까 건물 증여 계약의 목적은 그냥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유상계약은 갑도 출연을 하고 을도 출연을 하는 거니까 유상계약은 목적이 한 가지가 될까요? 두 가지가 될까요? 두 가지. 근데 무상, 공짜인 거. 무상계약의 경우는 목적이 한 가지. 자, 그 다음에 이쪽 그림 볼까요? 이건 이제 임대차라고 그랬으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건물을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80만 원에 집을 내놓겠다 이렇게 청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을이 이에 대해서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요 월세 계약서 쓴 겁니다. 그러면 요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건 민법적으로 표현할 때 무슨 계약이라고 말하죠? 임대차 계약. 그럼 갑의 이름 뭘까요? 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이름이 생기죠. 갑의 이름 뭐죠? 이 사람 이제 물건 빌려준 사람이니까 뭐라고 하죠? 어제 제가 수업할 때 물건 빌려준 사람 뭐라고 그래요? 집주인 이렇게 얘기하던데 집주인도 되긴 되지만 시험 문제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 임대인, 그다음 을은 임차 이렇게 표현합니다. 밑에 요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갑은 뭘 해줘야 될까요? 집주인은 세입자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이걸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임차인은 뭘 줘야 돼요? 그 사람은 차임을 지급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 이때 요 임대차 계약의 목적 해봅시다. 임대차 계약의 목적은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당사자가 달성하려고 하는 뭘 말한다? 법률 효과를 말한다 그랬죠. 그럼 이때 임대차 계약의 목적은 뭐가 되는 거죠? 사용, 수익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차임 지급하는 것. 이게 이제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법률행위의 목적 읽어봅시다. 시작.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그 법률행위를 통해서 당사자가 달성하려고 하는 뭘 말한다고요? 법률 효과를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법률행위의 목적의 존재, 이건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인가요? 효력요건인가요? 법률행위의 목적이 존재해야 된다. 이건 성립요건이에요? 효력요건이에요? 이게 표정 보니까 아직 이렇게 잡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해봐야 되죠. 얘는 이제 전체 구조에 관한 내용이니까 머릿속에 잘 집어넣습니다. 다시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는데, 그러려면 성립요건 3개, 효력요건 3가지를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요건 3가지가 인강, 수강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효력요건 첫 번째가 당사자가 능력 3가지가 주는 거라고 그랬죠.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 갖춰야 되고, 두 번째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가적사,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갖춰야 되고, 세 번째 의사법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그러면 이때 법률행위의 목적의 존재, 법률행위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건 성립요건이에요? 효력요건이에요? 성립요건이죠. 성립요건. 그 다음 이 목적은 첫 번째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행하는 게 가능해야 되고, 세 번째 적법해야 되고, 네 번째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게 확가적사.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이건 성립요건일까요? 효력요건일까요? 이건 효력요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여기를 할 거예요. 확가적사 여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확가적사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성립요건 하려고 하는 거예요? 효력요건 하려고 하는 거예요? 효력요건. 효력요건. 그러면 효력요건을 하고 있다. 이 말은 성립요건은 갖추었다는 거예요? 못 갖췄다는 거예요? 갖췄다는 거죠. 자, 그러면 법률행위의 목적은 이제 확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확정할 수 없어요. 확정할 수 없어도 이미 성립요건을 갖춘 거예요? 못 갖춘 거예요?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로서 뭐는 한 거죠? 성립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행하는 게 가능해야 되는데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행하는 게 불가능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효력요건을 못 갖췄다 뿐인 거고, 성립요건을 갖춘 거예요? 못 갖춘 거예요? 갖춘 거예요. 갖춘 거예요. 그 다음 적법하지 않을 때, 사회적 타당성이 없을 때에도 적어도 무슨 요건을 갖춘 경우라는 거예요?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다시 우리가 확정성부터 사회적 타당성까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머릿속에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지금 무슨 요건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효력 요건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효력 요건을 하고 있다. 이 말은 성립 요건을 갖추었다, 못 갖췄다? 갖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확정성부터 좀 해봅시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일단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확정성. 자, 그러면 칠판을 좀 볼까요? 자, 제가 그림 띄워드릴 테니까 봅시다. 자, 먼저 똑같이 건물 매매 계약이고 날짜를 볼까요? 갑하골이 계약을 체결한 건 며칠이에요? 1월 1일. 이건 계약 체결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3월 1일에 건물 소유권 이전해주고 대금 지급해주기로 정했어요. 이건 뭐라 그럴까요? 3월 1일은 각각 자기가 지고 있는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시기라고 해서 이건 이행기라고 말합니다. 이행기. 자, 그러면 그 교환 받은 거 있죠? 교환 받은 거에다가 각각 여기는 계약 체결 시, 여기는 이행기라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1월 1일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계약 체결 시. 그 다음 3월 1일은 이행기,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썼으면 다시 칠판 오실까요? 그럼 이때 여기서 아까 살펴봤듯이 건물 매매 계약의 목적은 뭐라 그랬죠? 건물 매매 계약의 목적은 아까 봤던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거, 대금 지급하는 게 건물 매매 계약의 목적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확정성이라는 건 확실히 정해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확실히 정해져야 된다. 그러면 먼저 요것도 목적이고 요것도 목적이니까 첫 번째 요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이라는 목적은 확정됐어요, 안 됐어요? 이건 확정된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 토지도 가지고 있고 건물도 가지고 있고 자동차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건물을 딱 찍어서 을에게 넘겨주는 거니까 갑이 무엇을 을에게 이전해 줄 건지 이미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당연히 확정이 된 거고, 을은 뭘 줘야 되죠? 대금 지급해 줘야 되죠. 그럼 을은 얼마의 돈을 갑에게 줄 건지 정해져야 한다. 그게 확정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과연 얼마만큼의 돈을 줄 건지 확실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이게 확정의 뜻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요 매매 대금은 3억 원으로 한다,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1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체적인 대금의 액수를 정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3월 1일에 얼마의 돈을 주는 거죠? 3억 원의 돈을 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건 확정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확정이 된 거죠. 그럼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면 당연히 확정이 된 거니까 성립 요건도 갖추었고 효력 요건도 갖추었으니까 이 계약이 뭐 하게 될까요? 유효하게 돼요. 유효. 자, 대부분 우리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니까 뭐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 이번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요 매매 대금을 이행할 때 시세 의약을 한다,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이행할 때 시세 의약을 한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대금 지급이라는 목적이 확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다, 안 됐다? 됐다. 됐어요. 눈이 커지지 마시고. 그러니까 항상 수업 받을 때 눈을 크게 뜨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눈이 작기 때문에 저보다 눈이 크게 뜨면 안 돼요. 저보다 눈을 크게 뜨는 건 이제 반칙. 아시겠죠? 자, 이게 부동산에 시세라는 게 늘 있잖아요. 시세 등락 변동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만약에 계약을 체결할 때 이행할 때 시세 의약을 한다,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3월 1일 날 이 부동산 아파트 시가를 살펴봤더니 3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럼 얼마 주는 거죠? 3억 2천 주는 거죠. 또 3월 1일 아파트 시가 살펴봤더니 이거 2억 8천인 거예요. 그럼 얼마 주는 거죠? 2억 8천 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시세 의약을 한다라고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행기에 얼마의 돈을 줄 건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당연히 확정이 됐다, 안 됐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은 확정이라는 건 이렇게 계약 체결 당시에 다 확정이 돼야 되느냐, 아니면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느냐,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이 확정이라는 건 계약 체결 당시에 다 확정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행기까지.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확정이라는 건 이행기에 갑은 을에게 무엇을 이전해 줄 건지, 이행기에 을은 갑에게 얼마의 돈을 줄 건지 알 수만 있으면 다 확정이 된 거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확정은 딴 게 없고요. 이거 하나 기억합시다. 천천히 읽어보겠어요? 확정성은 언제까지? 이행기까지. 다시, 법률행위의 목적은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행기까지. 다시, 법률행위의 목적은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니까 이행기에 각각 무엇을 할 건지 딱 정해지면 확정성이라는 요건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확정은 다른 게 없고 이거 하나입니다. 언제까지요?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죠. 자, 그 다음에 확정성이라는 요건을 통과했어요. 그 다음 검토하는 게 뭐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 다음 검토하는 게 가능성. 요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검토할 때 갑자기 사회적 타당성을 먼저 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확정됐는지 보고, 확정되었다면 이건 이행하는 게 가능한지, 가능하다 그러면 이거 강행복귀 위반인지 아닌지 검토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검토를 하니까 항상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서가 어떤 순서라고요? 확가적사,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조금 내용이 많아서 좀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펜 놓으시고 한번 봐봐요. 그림은 똑같은 그림이죠. 지금 누구한테 뭐라는 거죠? 갑이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팔았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짜 며칠이죠? 계약을 체결한 건 1월 1일.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하기로 한 건 3월 1일. 자, 잘 따라오세요. 먼저 요 건물 소유권 이전이라는 것도 목적,
대금 지급도 목적이라 그랬는데 이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있다, 없다? 당연히 있겠죠. 어떤 경우에 불가능하게 될까요? 뭐 건물이 이제 불타서 없다. 그 다음에 그 이중매매 생각하시면 돼요.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팔고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등을 확 넘겨줘버렸어요. 이거 가능해요. 그러면 병이 소유권 취득하니까 3월 1일 와도 소유권 이전하는 거 불가능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의무는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을은 뭘 해줘야 되죠? 을은 대금 지급해줘야 되죠. 그럼 이때 을의 대금 지급 의무는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없어요. 없어요. 이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3월 1일이 되었을 때 을이라는 사람에게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대금 지급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면 을이라는 사람에게는 돈이 없다 뿐이고 대한민국 안에 항상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한민국 안에 항상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져다가 을이라는 사람의 갑에게 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빌려서 줄 수도 있고 세배서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돈이 있으니까 이 금전채무는 이행지체만 있고 이행불능은 없다는 거예요. 요걸 그 교환 여백 아무데나 좋으니까 한번 좀 써볼까요? 금전채무는 이행지체만 있고 이행불능은 없다. 이렇게 해봅시다. 다시 금전채무는 이행지체만 있고 이행불능은 없다. 자, 여러분 쓴 거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무슨 채무는요? 금전채무는 이행지체만 있고 이행불능은 없다. 자, 이거 간혹 제가 한번 써먹어 보려고 미리 정리시켜드리는 내용인데 요 돈을 지급하는 건 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이행지체라는 것만 있고 이행불능이라는 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칠판 들어가 볼까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법률행위의 목적은 이행하는 게 가능해야 된다. 이걸 이제 논하는 게 가능성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대금 지급 의무는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럼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가능성을 검토를 해야 되냐면 항상 불가능해질 수 있는 놈을 기준으로 해서 가능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건물 소유권 이전 의무는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될 수 있으니까 이 건물 소유권 이전을 가지고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날짜를 봅시다.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짜 며칠이죠? 1월 1일이니까 이건 아까 한번 써봤죠. 이거 뭐라고 표현하죠? 계약 체결 시. 3월 1일은 뭐가 될까요? 이건 이행기. 자, 그러면 첫 번째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건물이 홀라당 불타서 없어요.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다는 겁니다. 화재로 불타서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하는 거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럼 대신 이게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처음부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거예요? 나중에 불가능해진 거예요? 나중에요? 제 얘기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렇게 표시를 해줬잖아요.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다. 그랬으니까 이건 처음부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거죠. 이건 불능 중에서 무슨 불능이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봅시다. 이런 건 무슨 불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 얘는 앞으로 엄청 많이 써먹을 표현입니다. 원시적 불능.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가 원시적 불능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를 원시적 불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는 아예 얘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하나 정리를 해봅시다. 원시적 불능의 가장 대표적 예가 이거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다. 이걸 무슨 불능이라고 한다고요? 원시적 불능. 다시 이렇게 저 따라 한번 해볼까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다. 이걸 한 번 하면 안 되고 꼭 두 번. 나중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때문에 한번 강조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시 문제를 이유로 맞추셔야 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홀라당 불타서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매매 계약은 성립인가요? 불성립인가요? 일단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이 불타서 없다는 걸 당사자가 모르면 얼마든지 계약할 수 있죠. 또 한 놈은 모르고 한 놈은 또 알고 얘가 말 안 하고 계약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으면 이 매매 계약은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성립이죠. 성립. 왜냐하면 아까 화가적사 요건 성립 요건의 문제이다, 효력 요건의 문제이다. 효력 요건의 문제라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효력 요건을 논하고 있다. 이 말은 성립 요건은 갖췄어요, 못 갖췄어요? 갖췄어요. 그럼 이때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다고 하더라도 성립 요건 세 가지는 갖춘 거예요. 아까 성립 요건 세 가지가 뭐 있었죠? 당사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갑하고 을 있죠?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목적. 건물 소유권이죠. 목적. 대금식 목적이죠. 갑에 청약의 의사표시, 을에 승낙의 의사표시 있으니까 당연히 성립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확 찍으면 안 돼요.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다고 하더라도 이 매매 계약은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성립. 왜냐하면 무슨 요건을 갖췄으니까. 성립 요건은 갖췄으니까. 근데 각각 확정은 되었는데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으니까 소유권 이전하는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건 무슨 요건을 못 갖춘 걸까요?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거죠. 즉 무슨 요건을 갖췄으나 성립 요건을 갖추었으나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경우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매매 계약의 효력은 뭐가 될까요? 무효. 자, 일단 이렇게가 세트니까 기억합시다.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는 유효, 무효. 다시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는 무효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조금 내용이 복잡한 게 있는데 이거 차근차근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잘 따라오세요. 자, 먼저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건물이 홀라당 불타서 없는 건 맞는데 을이라는 사람은 선이에요. 선이. 선의의 반대가 뭐죠? 선의의 반대말이 이게 악이죠. 그럼 선의는 뭐고 악의는 뭐예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하기 전에 건물이 불타서 없는 건 맞는데 을을 딱 봤더니 을이 아주 착하게 생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선의의 악이에요. 선의. 딱 봤더니 을은 아주 얼굴이 험악하게 생긴 거야. 이 사람은 선의의 악이에요. 악이. 뭐 그렇지 않겠죠? 이 선이라는 건 어떤 사정을 모르는 걸 선이라고 하고 어떤 사정을 아는 걸 악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정을 모르는 걸 뭐라고 하고 선이라고 하고 어떤 사정을 아는 걸 악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수강 계약을 하기 전에 제가 이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줄 모르고 수강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가 되는 거죠? 선의가 되는 거고 알고 했다. 뭐가 되는 거죠? 악이.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 이게 이제 선의 악의 뜻이에요. 제가 아까 그 착하게 생긴 사람, 얼굴 험악하게 생긴 사람 이렇게 해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수업 시간에는 안다, 모른다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서 혼자 공부할 때, 혼자 복습할 때는 선의,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이 사람 무조건 보호해줘야 돼. 악이, 이 새끼는 나쁜 놈이야. 절대 보호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어떤 사정을 모르는 걸 뭐라고 하고 선이라고 하고 어떤 사정을 아는 걸 악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악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선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을이 모른다는 거죠. 그럼 얘가 뭘 모른다는 뜻일까요? 자, 여기 찾아보시면 돼요. 이거 뭘 모른다는 거죠? 원시적 불능.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건물이 전부 불타서 없다는 걸 을이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게 뭐죠? 선의. 그다음 얘가 선의이면서 무과실이에요. 이 말은 뭘까요? 선의 무과실. 일단 몰랐는데 이건 모르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일단 몰랐는데 모르는데 잘못이 없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그럼 쉽게 말하면 그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몰랐다. 그럼 이건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아까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어떤 사정을 모르는 걸 뭐라 그러죠? 선의. 선의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선의이지만 과실인 경우가 있고 선의이면서 무과실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의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어떤 사정을 모르는 게 선의인데 모르는데 잘못이 있다면 뭐가 되는 거죠?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다음 선의이면서 무과실이다 이면은 모르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 말이 이제 암만 주의를 해도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이건 주의하면 알 수 있었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거고, 이건 주의를 기울여도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뭘 하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건 예일 뿐이에요, 예일 뿐. 여러분 그 배우자 있죠, 배우자. 여러분 배우자 있잖아요. 여러분 배우자가 이런 사람인 줄 결혼할 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몰랐으니까 뭐죠? 선의. 몰랐으니까 선의. 근데 이 사람 이제 여러 번 이제 만나면서 데이트하면서 이렇게 이 사람이 뭔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있었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걸 모르게 됐다는 거죠. 이건 이제 선의이지만 뭐가 있는 거죠? 과실. 알겠죠? 그다음 집에 애들 있죠, 집에 애들. 집에 애들이 이런 애들인지 애를 낳을 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몰랐으니까 뭐죠? 선의. 근데 그때는 암만 주의를 해도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건 선의이면서 무과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저 인간은 선의이지만 과실인 거예요. 이 새끼는 선의, 무과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건 그냥 예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뭐 실제 적용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지난번에 어떤 분이 자기 아들한테 야 선의 무과실 이리 와봐. 자, 그러면 여기서 선의 무과실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을은 뭘 몰랐다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불타서 없다는 걸 몰랐다. 그리고 모르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즉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불타서 없다는 걸 만약에 알았다라면 굳이 이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용 같은 걸 지불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내가 선의 무과실이니까 얘는 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무효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효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이때 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계약이 유효할 것이라 믿고 여러 가지 비용을 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걸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손해라고 하는 거죠? 신뢰이익의 손해.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들인 돈, 이걸 신뢰이익의 손해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 건물 매매 계약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자문 비용 같은 거 들 수 있잖아요. 상담 비용 같은 거. 이게 대표적인 신뢰이익의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을은 전혀 몰라서 신뢰이익의 손해를 입게 된 거예요. 어쨌든 을에게 손해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갑에 관한 내용을 좀 잘 볼까요? 자, 갑, 이 사람은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요. 그럼 갑은 무엇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거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홀라당 불타서 없다는 걸 갑은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을은 전혀 몰라서 신뢰이익의 손해를 입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갑은 을에게 생긴 손해를 물어줘야 돼요? 물어줄 필요 없어요? 갑은 을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이건 갑이라는 사람에게 잘못한 사정이 있으면 손해를 배상하는 거고 잘못한 사정이 없으면 갑도 배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갑에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만 알면 돼요. 그럼 갑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1번 있다. 2번 없다. 3번 내년에 말해주겠다. 4번 더 이상 질문하지 마세요. 5번 오늘 몇 시에 끝나나요? 자, 갑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하나만 해봅시다. 밑에 이거 가져가 볼까요? 갑은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건물이 다 불타서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미 알았으니까 이 사실을 을에게 말해줄 법률상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사람, 요 을과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계약에 관계된 사정을 을에게 말해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은 건물이 불타서 없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을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죠? 을이 선의 무과실이라는 점으로 봐서 갑은 말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은 건물이 불타서 없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을에게 말하지 않은 채 을과의 계약 체결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요 을은 누구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된 거예요? 갑 때문에. 갑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된 거니까 갑은 을에게 생긴 손해를 당연히 배상해야 돼, 할 필요 없어요? 해야 되죠. 요 제도 이름 꼭 기억합니다. 이거. 자, 읽어봅시다. 이걸 무슨 책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무슨 책임이라고 말한다고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과실이 있는 사람은, 즉 잘못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한 거 다 이해하셨죠? 자, 대신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시험에 필요한 것들을 머리에 꼭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이게 세트입니다. 이렇게 요 내용을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야 돼요. 자, 그러면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는 무효이나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문제될 수 있다. 이 말은 이 요건을 갖추었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될 수 있다는 건 이 제도를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인 거예요. 다시 여러분 해봅시다.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어요. 이건 처음부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니까 무슨 불능이라고 말해요?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도 일단 무슨 요건을 갖춘 거죠? 성립 요건을 갖춘 거예요. 근데 효력 요건을 못 갖추었기 때문에 이 계약은 유효, 무효. 그 다음에 배상 의무자는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무슨 손해를 배상하는 거죠? 실외에게 손해를 배상하는데 이 제도 이름이 바로 어떤 책임이라는 거예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고 좀 쉬었다가 후발적 불능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